네, 울산에서 열린 올해 첫 국내 평가전,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가진 첫 평가전에서 대한민국이 1대0로 볼리비아를 잡았습니다. 뭐 경기 내용이 뭐 워낙 원사이드여가지고 네, 사실 뭐 우리 팀의 약점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 시합이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일단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보내고요. 네, 아직 저희가 이제 경기가 열린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따끈따끈합니다. 네, 아직 그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팬들이 아직도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명 남아 있고요. 네, 뭐 4만 명이 넘는 관중석이 꽉 찼습니다. 5경기에서 A매치 매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축구에서는 승리가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이 났기 때문에 아쉽게 떠날 수 있었던 관중들이 끝까지 남아서 선수들에게 지금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아시안컵이 너무 실망스럽게 끝났기 때문에 팬들이 오늘 뭔가 다시 기대를 걸어도 좋을지에 대한 답을 찾길 원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좋았지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수 없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볼리비아를 상대로 실점 기회를 한 2개 거의 안 줬고 득점 기회는 셀 수도 없어요. 한 50개 만들지 않았나요? 네, 뭐 진짜 골 찬스에서 절반만 들어가도 거의 5대0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찬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꿔 말하면 결정력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운전까지 접근하는 과정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좀 많이 약한, 기본이 약한 팀인데다가 자국 리그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그 자국 리그 경기 일정이 있는 팀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 위주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진 선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개인 기량에서도 우리에게 많이 뒤지는 팀이어서 우리가 오늘의 어떤 압도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긍정을 하기는 좀 이르다는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비행 시간 합쳐서 총 한국에 오는 시간이 한 40시간 걸렸대요. 네, 그리고 이제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남미나 이제 북중미 팀을 상대로 A매치를 할 때 비슷한 패턴인데 이 팀들이 아시아 투어 형태로 한국, 일본을 상대로 2연전을 하거든요. 앞에 만난 팀을 상대로는 되게 못하고 뒤에 만난 팀을 상대로는 잘한다. 이게 패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볼리비아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다음에 열릴 일본과의 평가전이 진짜고 한국 쪽에서는 몸만 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볼리비아가 지난 월드컵 이후로 계속 아시아 투어만 다니거든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중동 투어도 하고 약간 이게 좀 팀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뭔가 좀 마케팅적인 이유로 다니는 게 아닌가. 대전료 받기, 파이트머니 받기. 현찰 박치기로 좀 이렇게 받으니까 땡길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오늘 소폭의 시도를 했습니다. 꽃배기 유지가 됐습니다만은 4-2-3-1 그동안 주로 많이 쓰던 전술에서 4-1-3-2 전술로 투톱을 쓰고 중앙 미드를 주세용 선수 하나를 두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줬는데 약간 공격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변화의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성용 선수와 고자철 선수, 특히 이제 기성용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기는 했죠. 주세종 선수가 원래도 롱패스나 전환 패스를 할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독일전 손흥민의 쐐기골 그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 기성용 선수가 하던 역할을 부분적으로 거의 대체했습니다. 흔히 라볼피아나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센터백들이 벌리고 주세종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빌드업하는 식의 운영도 가끔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미드필더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구성해도 일단 중앙 미드필더 성향인 선수를 많이 배치하고 좀 후방의 숫자를 좀 늘려서 수비벽을 이중으로 치는 팀도 있는데 베토 감독은 그게 아니고 폭백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se종 한 명만 놓고 그 앞에 3명은 아주 공격적인 선수로 다 채웠어요. 이게 전통적인 의미의 다이아몬드 미드필더 운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2-3-1을 쓰고 공격 상황에서는 사실상 3-2-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종이 내려와서 3 되고 그렇죠. 내려 3이 되고 그 다음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사실상 윙어처럼 올라가고 윙어들 권창훈과 또 나상호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투톱을 받쳐주는 굉장히 좀 아주 공격적인 포맷으로 오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했던 입장에서 보자면 변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좀 마무리 과정에서 잘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느낌이어서 저는 특히 안 좋다고 보는 게 벤투 감독이 이렇게 강조하는 빌드업이 그렇게 되려면
주세종이 아래로 한 칸 내려갔다. 네. 그럼 다른 미드필더 한 명이 또 한 칸 내려가서 주세종과의 거리를 유지해줘야 네. 주세종이 그 선수한테 쇼패스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나머지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로철스밖에 빌드업 방법이 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나상호 자리 정도는 다른 이제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 뭐 이재성이나 그렇죠. 네. 그런 선수가 네. 좀 더 들어와서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다이아몬드 미드필드에 가까운 네. 구성을 했으면 조금 더 공이 매끄럽게 돌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그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3위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나상호 선수가 만약에 기존에 얘기했던 것 같은 성향에서 이재성 같은 선수 들어왔다면 좀 더 중앙 쪽에서 많이 움직임을 가졌을 텐데 권창훈이 중앙을 많이 오갔던 반면에 나상호 선수 상대적으로 좀 더 측면 쪽으로 많이 기회를 노리는 원래 공격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윙으로 나상호 선수를 기용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불편해요. 좀. 아 그래요? 네, 좀 이 선수가 측면 쪽에서 볼을 갖고 드리블링을 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대표팀에서 보면 그렇다고 전방에서 공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기용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지도 못하고 뭔가 좀 애매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투톱에 하나로 기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투톱 시스템에서 윙어로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나상호 선수에게도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 후반전에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청용 선수,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고 이청용 선수가 들어가고 하면서 권창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측면 쪽에 이승우와 이제 이청용으로 네. 변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남태희 선수가 있었던 그 톱 아래 자리 지점에 두는 선수에 대한 어떤 감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전술적 비중이 투톱이든 원톱이든 간에 그 위치를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주세종 선수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기존의 기성용 선수의 역할을 맡아서 센터포 사이로 내려와서 굉장히 좀 아까 이게 라고피아나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서는 제일 적절하다고 보긴 보는 게 저는 이 전략 자체를 많이 쓰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이 전략을 쓴다면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선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고 네.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왜냐면 혼자 너무 넓은 범위로 커버해야 되니까 발이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우영 선수보다는 주세종 선수가 훨씬 기동력이 있고 빠르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주세종이 혼자 네.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하지 못하면 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포백이 바로 상대 공격과 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주세종이 그 끈질기게 이제 전력질주로 따라가서 네. 파울로 끊고 이런 게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빌드업을 둘 다 할 수 있다. 네. 주세종이 둘 다 할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황인범 선수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줬고 저는 솔직히 황인범 선수가 좀 제 생각보다 일찍 나가긴 했습니다만 오늘 베스트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종 선수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 또 공격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좋은 패스들을 많이 넣어줬었기 때문에 근데 정우영과 기성용이 꽤 오랫동안 우리 대표팀의 중앙을 좀 나눠 맡았다면 주세종과 황인범 선수가 최근 벤투 감독에게는 굉장히 많이 중시가 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는 뭐 황인범 선수는 약간 의견이 다를 네, 수 있어요. 황인범 선수는 달라도 돼요. 네, 정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는 좀 이렇게 모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는 거 오늘처럼 공격적이어야 하는 경기에서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성향이 모험적이라서 예, 그 안정적으로 공을 돌리다가 한 번만 모험적인 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모험적인 패스를 경기 내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이제 끊겨서 역습을 맞을 위험이 좀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강팀이랑 할 때는 네, 네. 어려운 그 장면을 네. 헌납할 수가 있는 네.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우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모험적인 패스를 네. 차라리 하는 게 낫다는 본인의 소신을 말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아시안컵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억제를 하면서 본인이 잘 네, 풀렸다고 네.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언제 하고 언제는 안정적으로 돌릴지에 대한 판단력이 아직은 성장 중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는 잠재력이 아주 높은 선수지만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대표팀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다른 선수가 황인범의 어떤 단점을 좀 뒤에서 좀 설거지를 해주면 네. 그 위에서 이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 보면 이제 4-2-3-1에서의 그 3회 가운데 정도는 오히려 좀 낫다고 보는 건가요? 혹은 오늘 나상호 자리에 조금 더 네. 안정적으로 공을 돌릴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네. 예, 황인범이 그게 모험적인 플레이를 해도 뒤에서 수비 커버나 그렇죠. 점유율 유지나 이런 걸 누가 해줬겠죠. 네, 그렇죠. 자, 이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포인트인데 측면 백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세종이 내려가고 3백을 형성을 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측면 풀백들의 공격적인 어떤 바담을 좀 독려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많은 기회를 잡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워낙 부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계속 반복된 똑같은 패턴의 시도 이런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다른 윙백들에 대한 어떤 기회를 줘보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시도를 벤치질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 선수들이 원래 해오던 스타일이 이거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네. 이 선수들이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똥크로스가 많아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똥크로스도 똥크로스고 그 전에 네. 이제 요즘 대세인 이제 측면만 파는 게 아니고 때로는 중앙으로 좀 그렇죠. 이동해서 막판에 이승우 선수나 권창훈 선수가 좀 보여줬던 그런 네. 조패도 물론 그 선수들 역할이 좀 다르긴 했지만 네. 요즘에는 오히려 중앙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벌리고 풀백들이 아예 상대 페널티 지역까지 들어가는 네. 식으로 변칙을 해서 상대를 흔들다거나 또 그런 동선을 통해서 상대의 중앙 역습을 한국의 풀백이 미연에 방지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런 동선은 김문환, 홍철 둘 다 이제 사이드라인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좀 못 보여준 면이 있죠. 그렇죠. 이긴 경기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압도를 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찾는 네. 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들 다른 분들이 많이 할 테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거론하시고 싶은 선수나 아니면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저보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더 여러 경기를 또 오래 보고 오셨는데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걸까요? 득점을 해야 한다라는? 평가전인데? 일단 투톱에 한 명으로 나왔고 오늘 좀 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체력적인 어떤 안배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해결을 본인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본인이 어떤 마무리에 대한 책임을 갖기보다 동료들에게 좀 더 기회를 열어주고 어떤 좀 전술을 좀 다듬는 역할을 본인이 뭔가 그라운드 위에 자기가 이제 감독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좀 희생. 받았어요. 본인이 나서서 뭔가 희생을 하겠다. 네, 그런 어떤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보다 그래서 근데 거의 그 축구계에서 이제 경기인들이 쓰는 말로 통짜 네. 정말 이렇게 차면 들어가는 장면이 최소 2개, 제가 기억하는 것만 2개 났는데 네. 하나는 골키퍼 정면으로 차고 하나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게 쳤잖아요. 그렇죠. 원래 손흥민이면 이걸 넣어야 네.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 황의조 선수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아시안 게임에 황의조라면 들어갔을 장면에 그쵸.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쵸. 이게 약간 그 어느 정도의 0점 조절이 안 된 부분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고 팀 전체가 좀 그렇죠. 들떴다던가.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부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 할 때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뭔가 개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의 어떤 에이스 내지는 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계속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부담이 어떤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좀 묻어나는 것 같고 그런 얘기한 것처럼 손흥민이라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장면에서 놓친 장면까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골이 가장 확실한 이 해결책이 아닌가. 지금 그쵸. 베투 감독은 한 골도 못 넣었잖아요. 그런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빨리 본인이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끔 뭐 골이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주장이라는 것에 너무 본인이 마음을 크게 갖지 말고 편하게 나도 11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 갖는 것도 이런 상황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 경기엔 이강인 선수가 10분이든 뭐 더 길게든 나왔으면 좋겠네요. 궁금하니까. 근데 우리도. 벤투 감독은 참 불러놓고 안 쓰는데 우리도 궁금하니까. 뭐 이유는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3월 이 평가전이 정말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전히 골키퍼도 김승규 선수 계속 쓰고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더 좀 오픈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알겠습니다. 네, 콜롬비아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 와가지고